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감염병의 진단 기준에서 이제 다제내성균들 친구들만 좀 묶어봤어요. 제가 이제 이 감염병 진단 기준은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이 나와 있잖아요. 진짜 연병하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면서 되게 욕 많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 얘네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묶어서 공통적인 상황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대신 교과서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저는 제 경험상 공부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또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진해성균 얘네들을 좀 묶어서 볼게요. 얘는 지금 공중보건학에서 한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친구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진해성균이 또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임상간호 있죠, 여러분. 임상에 53페이지에 보면 이 다진해성균이 있어요. 원래는 공중보건학에 이 다진해성균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 개정이 되면서, 2년 전에 뭐 개정이 되면서 임상에 있었던 이 다제내성균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제내성균이 공중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제내성균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제내성균을 뭐 뉴스라든지 일반적으로 슈퍼박테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퍼박테리아.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는 최고봉이란 뜻이고, 다제내성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마늘 다자. 마는 약재. 약재에 내성을 보이는 균을 우리는 이제 얘네들은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고, 네, 우리말 한국말로는 다제내성균이라고 부르죠. 자, 얘네는 뭐냐면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 세균을 말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항생제라고 하면은 뭐 방코마이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항생제 끝판대장왕 방코마이신, 이런 강력한 끝판대장왕에서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 항생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병원균이 항생제에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내성이 강해지고, 이 때문에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를 슈퍼박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항생제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그 항생제를 이겨먹을 수 있는 친구들, 항생제를 이겨먹을 수 있는 세균의 끝판대장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이를 슈퍼박테리아, 다제내성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림에도 보듯이 어떤 항생제도 나에겐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은 또 반드시 잡아낼 테다 라고 하면서 막 항생제를 사용을 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다제내성균 어떤 건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병원균이 항생제에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고, 이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항생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를 다제내성균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볼게요. 다제내성균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공중보거나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다제내성균은,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 종류는, 자, 10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그래서 얘를 MRSA, 병원에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시면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이라고 해서 얘는 101페이지 나와 있어요. 다 얘네들은 세균 친구들이고, 몇 급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은 4급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4급으로 묶여진 세균 친구들입니다. 자, 요 베치실린, 방코마이신. 자, 메치실린, 방코마이신은 요거 다 항생제거든요. 항생제. 자, 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황색 포도알균, 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화색 포도알균. 자, 그다음 벤코마이신 내성, 방코마이신의 내성이 생긴 장알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이거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의 공통사항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뭐 굳이 얘네들을 세밀하게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주로 무엇이 나오냐면, 이 다제내성균 환자의 간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우선은 전파 경로를 볼게요. 이 세 친구들의 전파 경로는 공통적이에요. 직접, 간접 접촉이 다 됩니다. 직접적으로도 전파되고 간접적으로도 전파가 돼요. 직접, 간접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되겠고, 특히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오염된 의료 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염된 환경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증상은 감염 부위에 따라 염증이 나타나는데, 내 몸에 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균이 들어오면 우리는 감염이라고 부르고, 이 감염 부위에 따라 염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요로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요로 감염. 소화기계로 들어오면 소화기계 감염. 소화기 감염. 호흡기계로 들어와요. 그러면 호흡기계 감염. 그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면 창상 감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어디나 침범을 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 부위에 따라 염증이 생기고 감염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딱 어떤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감염 증상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치료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제가 다제내성균의 치료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런 우리 항생제의 끝판대장항이 방코마이신이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죠. 방코마이신 내성 생겼어요. 그러면 더 다른 항생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황색 포도알균의 치료가 메치실린도 쓰고 방코마이신도 쓸 수 있어요. 요거를 좀 TMI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황색 포도라는 얘는 포도균이라는 친구는 처음에 얘를 때려잡기 위해서 나왔던 친구가, 여러분 항생제의 가장 기본적인 친구 페니실린 아시죠? 페니실린이라는 친구가 개발이 돼서 이 페니실린이라는 친구가 황색포도균을 막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페니실린이 황색포도균을 때려잡기 시작하자 황색포도균은 난 더 이상 페니실린한테 당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황색포도균의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 내성 황색포도균이 이제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황색포도균 페니실린의 내성 생겼어?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페니실린보다 더한 놈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였냐면 메치실린을 만들었어요. 메치실린을 만들어서 이제 이 황색포도균을 또 잡았죠. 황색포도균을 잡으니까 황색포도균은 또 어떻게 하겠죠? 황색포도균인데 내가 황색포도균인데 메치실린 네가 나를 때려잡겠다고? 라고 하면서 또 막 내성을 막 키워요. 그러면서 이제 끝판대장항으로 나온 게 뭐죠? 방코마이신이었던 거예요. 방코마이신. 그래서 방코마이신이 생겼는데, 심지어 이 황색포도라는 독한 놈은 방코마이신에까지 내성이 생겨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방코마이신은 항생제의 끝판대장항인데, 이 끝판대장항에까지 내성이 생긴, 특히 이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 알균 같은 경우는 치료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료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항생제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도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항생제는 없어요. 왜냐? 항생제의 끝판대장항인 방코마이신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한테 맞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치료 방법은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저 시험 맥락에선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TMI식으로 얘기 드린다 했죠. 그래서 VR의 경우에는, 자, VR이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자, 방코마이신의 내성이 생긴 장알균의 경우에는, 방코마이신의 내성이 생긴 장알균의 경우에는 항균제 중에 선택할 수 치료제 없다. 선택할 수 있는 치료약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왜냐? 끝판대장한 방코마이신도 이겨내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얘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MRSA는, 메치실린의 내성이 생긴 황색포도죠. 그래서 메치실린의 내성이 생긴 포도는, 자, 메치실린의 내성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해낸 게 방코마이신이죠. 그래서 메치실린의 내성이 생긴 포도는 방코마이신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테코플라닌 같은 것들로 치료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치실린에 관련된 황색포도는 방코마이신으로 때려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코마이신의 내성이 생긴 황색포도는 때려잡을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치료 방법에 대부분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로 치료한다. 자, 이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이 다제내성균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확한 치료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을 쓰냐면 얘네들을
MRSA 이렇게 해놓고요. 항생제 있는 항생제를 모두 갖다 비교를 시험해보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항생제를 이렇게 얘네들이랑 다 매칭을 해봐요. 매칭을 해본 다음에 그나마 얘와 이 MRSA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생제 얘네들을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MRSA가 1번에서 5번까지 항생제를 대립해서 써봤더니 3번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3번이라는 항생제를 찾아서 쓴다라는 말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로 치료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많은 항생제 중에서 이 아이와 다 이렇게 매칭을 해봐요. 매칭을 해본 다음에 그나마 감수성이 있는 민감성을 보이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제내성균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있는 여러 개의 항생제 중에 매칭을 해서 그나마 좀 민감성을 보이는 그런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파 경로 직간접 접촉 이거 그다음에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된 거 이거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한 번쯤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이제 환자 간호 격리 지침 여기가 중요해요. 얘네들을 간호할 때 이 다제내성균 환자를 간호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간호를 하고 어떻게 격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96페이지 여러분 교과서 펴보세요. 96페이지 96페이지 펴보시면 그 참고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뭐라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뭐 방코마이신 내성 장내세균 환자 간호 격리 지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코마이신 내성 장내세균 이거 뜯어버리고 그냥 다제내성균 환자 간호 격리 지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다제내성균에 대한 다제내성균 환자 간호와 격리 지침에 관련된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1번에 볼게요. 방이라고 되어 있죠. 환자를 반드시 격리합니다. 다제내성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를 격리해야 돼요. 왜 그렇죠? 전파 방법이 직접적인, 간접적인 접촉, 오염된 의료기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격리를 해야 돼요. 환자를 반드시라는 거는 100%란 뜻이잖아요. 100% 격리시키고 자 그래서 격리라고 하면 보통 1인실에 격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다제내성균 환자 수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MRSA 메치실린의 내성에 생긴 황색포도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가 10명이라고 하는데 이 1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1인실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따로따로 격리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는데 얘네들이 10명이 이상이 되고 그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인실은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그냥 MRSA 환자를 한 번에 묶어요. 한 번에 묶어서 같은 병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격리를 하는 거를 뭐라 하죠? 코호트 격리.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는 반드시 격리병실에 두거나 그 다음에 얘네들 뭐 MRSA라든지 뭐 VR이라든지 분리되는 같은 환자끼리 방에다 같이 둔다. 그래서 같은 방에다 같은 환자 그 감염병 환자 군끼리를 같이 묶어서 두는 걸 코호트 격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장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교과서 보면서 같이 할게요. 96페이지 참고 박스에 들어있는 장갑. 자, 먼저 의료인의 손을 통한 다제내성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제내성균에 감염 또는 오염된 환자의 병실에 출입하는 의료인은 모두 장갑을 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 반드시 출입하는 모든 의료인은 장갑을 끼셔야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3번에 가운 나와 있어요. 병실에서 환자나 환자의 환경과 접촉이 예상될 때 예시로 실변을 하는 경우, 장류를 갖고 있는 경우, 설사를 하는 경우, 상처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운을 착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환경과 접촉이 예상될 때, 뭐 상처에 있는 그 배행물이 나한테 튀길 수 있다든지, 설사라든지 구토하는 그런 물질들이 나한테 튀길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간호하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가운을 착용을 한다. 그래서 이 격리 환자 병실에 들어가실 때는요, 장갑이라든지 가운이라든지 마스크 같은 보호구를 반드시 좀 착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호구 있잖아요. 이 격리 병실에서 사용했던 보호구는 벗을 때 어디서 벗습니까? 요거는 임상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격리 병실에서 사용했던 격리 병실
병실에서 내가 사용했던 보호구는 환자의 병실을 나서기 전, 그 방문을 나가기 전 장갑과 가운을 벗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손을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장갑에 혹시 모를 미세한 구멍이 뚫어져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에 확실하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장갑을 사용하고 나서 벗은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손 씻기. 감염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손 씻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모든 어떤 간호라든지 어떤 행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전후에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손 씻기 나와 있어요. 환자 방을 나서기 전, 감염 환자의 방을 나서기 전 장갑과 가운을 반드시 벗고 반드시 손을 씻는다. 반드시는 100% 손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손을 씻고요. 손을 닦을 때는 반드시 그냥 맹물에 씻으시면 안 되죠. 소독제가 포함된 향균 비누. 소독제 포함된 향균. 균을 반대하는 항균 비누. 균을 반대하는 항균 비누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항균 용액으로 환자의 병실을 떠날 때 씻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장갑을 벗은 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장갑에 눈에 띄지 않은 미세한 구멍으로 다제내성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벗는 과정에서 손에 균에 오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검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검체는 뭐냐면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뭐 피검사도 하고, 그쵸? 피검사, 뭐 소변검사, 뭐 응가검사, 대변검사, 뭐 객관검사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검체 관리에서도 중요해요. 자, 5번 검체 관리에 보시면 검체병, 보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피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뚜껑이 달려있고 피검사를 했으면 이 피검사 보틀을 그냥 맨보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틀에 보면 라벨이 이렇게 붙어있죠. 이 라벨을 좀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722호에 누구 환자, 그리고 막 바코드 같은 거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검체병에 라벨을 하나 더 붙여줘요. 라벨을 여기다가 뭐 다제내성균 환자, 다제내성균 이런 식으로 다른 라벨지 같은 것들이 하나 이렇게 더 붙게 되죠. 그래서 검체병에 다제내성균 라벨을 반드시 부착한 후 다른 환자 검체와 섞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죠. 섞여버리면 이 검체에도 다제내성균의 균이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의 일반적인 환자의 검체가 검사 결과가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환자 검체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비닐봉투에 넣어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제내성균 환자의 검체 관리는 다른 환자 검체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비닐봉투에 넣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라벨을 하나 더 부착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환자 이동할 때 이 다제내성균 환자는 현재 격리를 하고 있는데 격리한 환자가 이제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기 위해서 병실을 떠나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방이 아닌 격리 병실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검사실을 가게 되는데 이때 환자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환자가 외부 검사실은 먼저 환자 이동카에 넓게 시트를 깔고 그 시트를 이용해 환자의 몸을 감싼 후 환자를 밖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환자 몸을 감싼 후에 이동을 합니다. 이때 미리 운반원에게 알려서 장갑,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환자가 시행할 검사실에 연락해서 환자가 다제내성균 환자임을 미리 알리고, 검사 후 환자를 운반한 이동카 같은 경우에는 뭐 CDQ로 닦아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소독제로 소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환자 이동에 관련된 거는 요것도 임상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 이동 시 주의라고 제가 써놨죠? 환자 이동 시 주의. 이 환자가 검사를 위해서 뭐 부득이하게 지금 격리병실을 떠나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균들을 뿜뿜뿜 하고 다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각종 의료기구 사용 전후. 자, 각종 의료기구 사용 전후. 자, 의료기구 사용 시 직접 접촉 부위는 비닐로 감싼 후 사용하고 사용은 다시 알코올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래서 각종 의료기구 사용 전후에 철저한 소독과 멸균을 시행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구 사용 시 직접 접촉하는 부위 있죠.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비닐로 감싼 후에 사용하고 비닐로 감싼 후에 사용하고 나서도 나중에 소독을 다시 한번 실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제내성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다제내성균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뭐 혈압계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거 있죠. 혈압계, 뭐 체온계 이런 것들은 그 병실에만 놔두고 사용해요. 단독적으로. 왜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직접 간접 전파가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물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방을 볼게요. 자, 항생제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 예방 중요하죠. 다제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은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나와버리는 게 다제내성균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기 조금만 걸려도 병원에 가면은 항생제 같은 거 막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항생제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항생제. 그러니까 내 몸은 이제 항생제에 찌들어 있는 거고, 내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생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막 길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생제를 마구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런 다제내성균을 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사용을 정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침습적인 시술이라는 거는 내 몸을 어떤 것들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로 들자면 주사 바늘. 이런 것들, 내 몸을 뚫고 들어가는 어떤 시술, 주사 바늘이 내 몸을 뚫고 들어가고, 수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위내시경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위관, 이런 것들 다 침습적인 시술이잖아요. 이런 침습적인 시술을 할 때 내 몸을 뚫고 뭔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뚫고 내 몸이 아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철저한 무균술, 뚫고 가는 이 침습적인 주사 바늘이 균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이 균이 다 나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사 바늘 같은 거 침습적인 시술할 때는 반드시 무균술이라는 건 뭐죠? 제로의 상태. 균이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완전히 씨까지 말라진 상태로 무균술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기구는 소독하고 멸균하고 환경 표면의 청소와 소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다제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제내성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수는 우리 문제은행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관련 문제은행 497페이지 봐보세요. 497페이지에 234번. 자, 234번 볼게요.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요거 딱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 VR이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아니면 다제내성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제내성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내성균은 효과적인 항생제는 페니실린이다. 여러분, 방코마이신은 항생제 끝판대장항이잖아요. 이 끝판대장항에 내성이 생겼다는 거는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를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VR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1988년 최초로 보고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내용은 교과서에도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88년 자체가 이제 잘못되었는데 1986년 이렇게 돼야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만약에 나왔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대범함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88년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아마 1986년 최초 보고 이거인 것 같아요. 자, 3번.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서 주 서식 장소에서 벗어나면 수일 내내 죽는다. 이런 내성이 생긴 균은요, 균 중에 끝판대장항이잖아요. 얘네는 어디에 가서도 살아남아요. 이런 다제내성 균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약간 이 다제내성균들은 꼴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적응력이 강해서 주 서식 장소를 벗어나도 수일 내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4번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심각한 감염을 초래한다. 그래서 감염을 일으키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감염을 일으키느냐? 당연히 면역이 저하된 사람. 특히 이제 노인분들, 수술 후에 환자분들, 그다음에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다음 이런 분들에게 면역이 저하된 환자분들한테 특히나 더욱더 감염을 잘 일으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장알균의 내성은 수준에 따라 방코 A, 방코 B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뭐 이런 내용도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니에요. 다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235번 메치실린 내성 항색 포도알균 MRS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선은 MRSA는요 그람 음성이 아니라 그람 양성입니다. 그람 양성. 요거는 이제 교과서 달달달 외워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죠. 자, 2번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향균제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쵸? MRSA, 메치실린의 끝판대자, 메치실린이라든지 방코마이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는 거는요, 어떤 항생제로도 지금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지내성균에 생각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향균제의 폭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메치실린에 지금 내성이 생겼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방코마이신이라든지 테코플라닌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얘네마저 내성이 생겨버린다면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제 제한이 돼버리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3번 MRSA 보균소는 구강 소장 두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MRSA 보균소는 뭐 비강, 호흡기, 피부, 회음부, 직장 등 굉장히 뭐 다양해요. 그래서 비강, 호흡기, MRSA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좀 깊게 나왔네요. 호흡기, 피부, 회음부, 직장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이 이제 안에 내장 안쪽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두피 이런 건 틀렸죠. 자, 그다음 4번 일반 보균자가 유행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행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이제 일반 보균자보다는 그냥 의료인이라든지 그다음에 5번에 의료인의 비말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다. 비말이 아니라 특히 의료인의 손에 의해서 전파가 돼요. 의료인의 손. 그래서 우리는 손 씻기를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솔직히 여러분 23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6번 메치실린 내성 항색 포도알균의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염군이 높은 환자, 장기 이식 환자 면역 떨어져 있어요. 면역 저하 환자 면역 떨어져 있죠. 투석 환자 면역 떨어져 있어요. 항암제를 치료받는 환자 면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장알균 감염 환자. 그래서 MRSA의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군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면역이 떨어진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495페이지 495페이지에 221번 요거 한 문제 나왔네요. 자, 방코마이신 내성 장내세균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만약에 국가고시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감염관리. 이거는 공중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겠고 보건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우리 국가고시는 막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아까 그 앞에서 풀어보신 문제들처럼 뭐 메치실린 어쩌고저쩌고 방코마이신 뭐 이런 것들의 특징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여태 그랬고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얘네들의 이제 공통사항 환자관리 격리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방코마이신 내성 장내세균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다제내수경 환자에 대한 감염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1번 재사용할 기구들은 환자의 방에 둔다. 맞거든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말했죠. 혈압계라든지 체온계 같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그 환자의 방에 두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물건을 통해서 감염 전파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했어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실수 많이 한다 했으니까 아는 것 가위표 치고 틀린 아는 것에 대해서 찾으셔야 돼요. 자, 2번 환자의 병실을 나선 후에 장갑과 가운을 벗는다. 감염 병실에서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나서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고요. 3번 설사나 심금은 하는 환자의 경우 병실에 들어갈 때 가운을 착용한다. 이것도 맞았어요. 가운 착용했었죠. 자, 그 다음에 1인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균에 노출된 환자들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거. 이거 뭐라 했죠, 여러분? 코호트 격리. 자, 그 다음 5번 의료기구 사용 시 직접 접촉 부위는 비닐로 감싼 후에 사용한다. 비닐로 감싼 후에 사용한다. 직접 접촉 부위. 비닐로 접촉 후에 사용한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가고시를 기준으로 예상하건데 솔직히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 하면 이 격리 지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실질적으로도 병원에서 지키고 있는 격리 지침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숙지를 해놓으신다면 나중에 이제 병원 취업을 하셨을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교과서에 뭐 101페이지, 95페이지, 101페이지에 보시면 뭐 전파 방법, 정의, 뭐 잠복기, 뭐 이런 것들 막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다 세부적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제내성균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제품에 내성이 생긴 균, 그 제품은 항생제를 이야기를 하겠죠.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꼴통 친구들. 요노 친구들은 꼴통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에도 말을 듣지 않는 정말 끝판대장한 친구들이고, 얘네들을 이겨먹기 위해서 끝판대장한 메치실린, 방코마이신 같은 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전파는 직간접 접촉되는 거고, 특히 면역이 낮은 환자에게 감염이 되는 거고, 감염 부위에 따라서 염증 발생하고, 이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자 간호 격리 지침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